1905년 1월 22일 러시아 제국의 상트페테르부르크, 흰 눈 위로 선명한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피의 일요일이라 기록합니다. 당시 궁전으로 향하던 수십만 명의 손에 들린 것은 총칼이 아닌 자비로운 어버이 차르에게 보내는 탄원서였습니다. 하지만 민중의 탄원은 일제 사격 앞에 무참히 짓밟혔고 그날 로마노프 왕조를 지탱하던 전제정의 정당성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국이 밖으로부터 흔들릴 때 안에서는 더 치명적인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죠. 시베리아 출신의 요승 라스푸틴. 황태자의 병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궁궐에 들어온 그는 황후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음모와 불신으로 가득 찬 폐허로 변한 러시아 궁정. 결국 1917년 거센 혁명의 파도 앞에 300년 역사의 로마노프 왕조는 무너졌고 레닌의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광기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이름을 지우고 남자로 살아야 했던 한 여자가 걸어 들어갑니다. 손에 쥔 것은 평생 남자로 살아온 자신의 이름이 적힌 여권 하나와 사랑하는 이가 두고 간 바이올린 뿐이었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을 찾겠다는 일념만으로 제국의 몰락과 혁명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유리우스의 처절하고 슬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혁명을 꿈꾸던 클라우스, 아니 알렉세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고국 러시아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자비로운 어버이라 믿었던 차르가 민중을 향해 총구를 겨누자 알렉세이는 유리우스를 향한 마음을 억누르고 러시아로 떠납니다. 사실 1905년의 거대한 폭발은 피해 일요일이라는 단 하나의 도화선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러시아 전역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극동의 패권을 놓고 벌인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열강이었던 러시아가 변방의 섬나라 정도로 여겼던 일본에게 처참하게 패배하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흑해 함대의 전함 포템킨호에서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썩은 고기가 든 식사를 강요받던 수병들이 마침내 장교들에게 총구를 겨누며 폭발한 것이죠. 전쟁터에서의 굴욕, 군함 내부의 항거, 그리고 궁전 앞의 학살까지. 러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성벽은 그렇게 안팎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 속으로 뛰어든 알렉세이는 처음엔 온건파 멘셰비키로 활동했습니다. 멘셰비키는 자본가, 귀족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봤어요. 혁명의 동력을 넓히려면 계급을 가릴 때가 아니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알렉세이는 점차 그 방식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자본가들이 진심으로 노동자 편에 설 리 없다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볼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반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의 노선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타협은 사치였고 오직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무장혁명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죠. 이런 강경한 태도는 사실 그의 형 알렉산드르 울리아노프의 신념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이 알렉산드르인데요. 그는 1887년 차르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한 레닌의 친형입니다. 당시 17살 소년이었던 레닌은 형의 죽음을 목격하며 평범한 우등생에서 차가운 혁명가로 각성하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만화가 이케다 리오코가 자신의 명작 속 주인공 알렉세이에게 이 역사를 그대로 입혔다는 겁니다. 형의 비극적인 죽음이 남겨진 동생을 돌이킬 수 없는 혁명의 길로 밀어넣는다는 이 운명적 서사를 작품의 핵심 장치로 가져온 것이죠. 결국 크라우스, 아니 알렉세이는 볼셰비키로 전향했고 형의 연인이었던 알라우네와도 결별하며 고독한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독일 레겐스부르크의 홀로 남은 유리우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탱하려 했던 가문의 평화는 이미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둘러싼 음모와 잔혹한 운명이 유리우스를 더 깊은 비극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죠. 이 비극의 중심엔 프랑크푸르트 제국은행에 숨겨진 러시아 황실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스파이였던 유리우스의 아버지 알프레트 폰 아렌스마이아가 황제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리우스의 둘째 누나 아네로테는 이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와 어머니, 심지어 하녀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녀로 변해갑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비극의 근원이 러시아 스파이였던 아버지였다는 가혹한 진실을 마주한 율리우스. 그녀는 아네로테에게 독이 든 홍차를 건네며 과거의 모든 속박을 끊어내고 생애 처음으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찾아 러시아로 떠나는 그녀의 손에는 클라우스가 남기고 간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율리우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거대한 화약고였습니다. 곳곳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총성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이었죠. 그 혼란 속에서 율리우스는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클라우스가 레겐스부르크 시절부터 분신처럼 아끼던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도 그 난리통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눈앞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레오니드 유스포프 후작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실 친위대를 이끄는 엘리트 장교로 부하들 사이에서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롭다고 해서 얼음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사나이였죠. 사실 이 유스포프라는 인물은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모델링되었습니다. 바로 훗날 요승 라스푸틴을 처단한 것으로 유명한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이죠. 역사 속 유스포프는 1916년 12월 라스푸틴을 자신의 저택으로 유인해 독살을 시도하고 총까지 쐈지만 그가 죽지 않자 결국 네바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부검해 보니 사인이 익사로 나올 만큼 라스푸틴의 생명력이 끈질겼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유명한 미스터리입니다. 작가 이케다 리오코는 라스푸틴 암살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유스포프라는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 레오니드라는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실존 인물과 직접적인 공통점은 많지 않지만 그 이름과 라스푸틴 제거라는 행위만큼은 역사 그대로 가져온 셈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유리우스는 첫 대면부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무심결에 수배 중이던 알렉세이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낸 데다 여권에는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황제에 대한 충성이 누구보다 강했던 레오니드는 신원이 불분명한 유리우스를 자신의 저택에 감금하듯 머물게 합니다. 유리우스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황실의 핵심인 레오니드 곁에 있으면 언젠가 알렉세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거죠. 하지만 그 계산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스스로 들어간 그 황금빛 새장이 결국 그녀를 더 깊은 비극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서막이 되었으니까요. 유스포프의 저택에서 오직 알렉세이와의 만남만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폭동의 불길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선 유리우스는 성난 군인들에게 쫓기는 알렉세이를 운명처럼 발견합니다. 꿈에 그리던 재회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전장의 비명과 총성 속에서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유리우스는 군인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건물 옥상에서 차가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그 재회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가문의 이름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내던지고 러시아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끝에 마주한 결과치고는 너무나도 허망한 고작 몇 초의 시간이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유리우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가혹한 기억의 공백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낯선 땅 러시아에 왔는지, 고향인 레겐스부르크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알렉세이가 누구였는지조차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렸죠. 추락의 충격이 그녀의 모든 기억을 앗아간 겁니다. 이제 그녀는 남장을 했던 유리우스가 아닌 유리아라는 이름의 가녀린 여성이 되어 유스포프 저택의 깊은 안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1905년의 혁명은 결국 차가운 실패로 끝났습니다. 혁명의 핵심이었던 알렉세이는 숙적 레오니드 유스포프에게 체포되죠. 원래대로라면 반역자에겐 처형뿐이었지만 알렉세이는 죽음 대신 시베리아 유형이라는 기이한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이건 법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봐
차라리 그를 살려두기로 한 레오니드의 지독하고도 모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제국에 대한 충성심보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배려였던 셈입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내부에서부터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썩어갔죠. 1차 세계대전으로 수백만 명이 전장에서 쓰러졌고 굶주린 민중의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기에 시베리아를 탈출한 알렉세이가 돌아옵니다. 그가 마주한 러시아는 이제 혁명의 불길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화약고였습니다. 기억이 멈춘 채 유리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녀의 정적을 깨트린 건 담장을 넘어온 낯선 듯 익숙한 선율이었습니다. 바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였죠. 이 곡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이자크의 연주였습니다. 과거의 파편이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녀의 무의식을 두드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는데요. 이자크의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선율은 기억을 잃은 유리우스에게 닿아 끊어졌던 과거의 고리를 다시 잇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여기서 작가 이케다 리어코의 치밀함이 돋보이는데 이 장면은 1911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라디오 방송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1920년대 초반이지만 이케다는 라디오 기술이 막 태동하던 그 시기를 정확하게 포착해 이 장면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음악을 듣는 순간 기억을 잃었던 유리우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건반을 두드리고 싶다는 본능, 그리고 이 선율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감각이 죽어있던 그녀의 기억을 조금씩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기억의 편린들이 떠오를 무렵 소설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혁명군의 중심에서 활동하던 알렉세이가 변장을 하고 마차를 몰던 중 유리우스가 탄 마차와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먼지 낀 혼란 속에서 눈이 마주친 순간 유리우스는 자석에 이끌듯 본능적으로 그에게 안겼습니다. 레겐스부르크 오르페우스의 창에서 시작된 운명, 클라우스라는 이름으로 만났던 그 청년, 그리고 오직 그를 만나기 위해 사선을 넘어 러시아까지 흘러들어온 자신의 비극적인 여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던 건가요? 라는 율리우스의 애절한 물음에 평생 대의를 위해 감정을 억눌러 왔던 알렉세이는 이번만큼은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렉세이의 가슴속엔 늘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저 자신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황량하고 거친 러시아 땅까지 홀로 발을 들인 이 여인에게 혁명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핑계로 단 한 번도 마음의 빚을 갚지 못했으니까요. 생을 바쳐온 혁명이라는 거대한 대의 대신 그는 처음으로 한 여자를 향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봄이 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방울꽃을 선물할게. 라는 소박한 약속이 화려한 결혼식을 대신했고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유리우스는 새 생명을 잉태했고 두 사람은 총성과 함성을 잠시 뒤로 한 채 평범한 일상의 축복을 누립니다. 함께 눈을 뜨고 식사를 하며 바이올린 선율을 나누는 그 소박한 시간은 사실 두 사람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평생을 차가운 철혈 혁명가로 살았던 알렉세이는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만일 조국에 대한 열정 말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할 여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모조리 그녀의 것이다. 혁명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알렉세이는 처음으로 한 여자만을 위한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에게 이 소박한 일상은 어쩌면 그 어떤 혁명보다 더 간절했던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14년 6월, 이른바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던 발칸반도에서 마침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발단은 사라예보를 방문 중이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 발의 총성은 단순한 암살을 넘어 유럽 전체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같은 슬라브족의 수장임을 자처하던 러시아가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며 즉각 개입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오스트리아의 동맹인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에 총구를 겨누었죠. 뒤이어 영국까지 전쟁에 뛰어들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참극인 제1차 세계대전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파도는 빈에서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떨치던 이자크의 삶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예술가이기 전에 제국의 시민이었던 그는 전선으로 징집되었고 영화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살아 돌아온 그에겐 남겨진 건 훈장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살인적인 전선의 추위로 입은 동상, 그리고 거친 노역으로 망가진 손가락. 한때 유럽을 매료시켰던 그의 섬세한 손은 더 이상 건반 위에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가에게는 죽음보다 더 가혹한 선고였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제국은 안에서부터 빠르게 썩어갔습니다. 전선으로 보낼 물자와 식량이 부족해지자 민중들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명분 없는 전쟁터에서 소모품처럼 죽어나갔습니다. 차르 체제에 대한 불만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였고 굶주린 민중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혁명이라는 결말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917년 2월 마침내 300년 역사의 로마노프 왕조가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며 제국은 막을 내렸지만 혁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권력을 잡은 케렌스키 임시정부는 민중의 염원과 달리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게 레닌의 볼셰비키였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빵과 토지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지친 민심을 빠르게 흡수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 충격적인 내용의 삐라가 뿌려집니다. 레닌이 사실은 독일의 자금을 받은 스파이라는 폭로와 함께 혁명 지도자 중 한 명인 알렉세이 역시 귀족 출신이며 독일인 아내를 숨겨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레닌의 독일 자금 지원설은 오늘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인 실제 사건입니다. 작가는 이 역사적 사실을 서사 속의 치명적인 위기로 정교하게 끌어들인 겁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민중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분노한 이들은 알렉세이의 독일인 아내가 숨어 있다고 믿은 미하일로프 저택을 습격했고 그 과정에서 알렉세이의 할머니와 집사가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민중을 위해 평생을 바쳐 싸워온 알렉세이가 오히려 그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겁니다. 할머니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는 그의 모습은 자신이 믿어온 혁명의 가치가 무너지는 잔인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 혼란을 틈타 레오니드 유스포프가 마지막으로 움직였습니다. 황제로부터 유리우스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오랫동안 갈등했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유리우스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말이죠. 결국 그는 황제의 명령 대신 유리우스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알렉세이를 불러들이는 함정을 놓았습니다. 적어도 유리우스만큼은 살릴 수 있다는 비극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알렉세이는 그것이 함정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를 외면한다면 혁명가로서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은 영영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곧 세상에 나올 자신의 아이에게 비겁하게 숨은 모습이 아닌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건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함정인 걸 알면서도 걸어 들어간 그 발걸음은 유스포프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증명하는 알렉세이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서야 유리우스는 차갑고도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황제의 서슬퍼런 살해 명령과 거리를 뒤덮은 민중들의 광기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거대한 방패는 알렉세이가 아닌 바로 유스포프였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자신이 보낸 그 간절한 편지가 사랑하는 이를 죽음의 덫으로 유인하는 사형 선고가 되었다는 것까지 말이죠. 변장을 한 채 약속 장소로 다가오던 알렉세이. 유리우스는 그를 막기 위해 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가며 절규했지만 이미 운명의 시계바늘을 돌리기엔 늦어버렸습니다. 정체가 발각되는 그 찰나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군인들의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알렉세이는 그녀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눈을 맞춘 채 차가운 네바강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레겐스부르크의 오르페우스의 창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던 순간도, 시베리아의 혹한을 견디며 품어온 혁명의 신념도,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건넨 은방울꽃의 약속도, 짧았던 신혼의 아침도, 그 모든 것이 함께 강물에 잠겼습니다. 연인 에우리디케를 되찾으려 저승까지 내려간 오르페우스에게는 단 하나의 금기가 있었습니다. 지상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 것. 하지만 그는 덮쳐오는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그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율리우스의 비극도 이 신화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를 살리려 했던 그녀의 처절한 절규가 역설적이게도 사랑하는 사람의 위치를 알리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방아쇠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율리우스는 그 충격으로 딸을 사산했습니다. 아기는 끝내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에우리디케를 구하려 저승까지 내려갔던 오르페우스처럼 그녀 역시 모든 것을 걸고 달려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편 유스포프는 러시아 재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비밀리에 쿠데타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불길은 이미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셌고 결국 임시정부의 계획이 탄로나며 막다른 길에 내몰리게 되죠.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제국의 장교가 아닌 한 여자를 사랑한 남자로서 마지막 선택을 내립니다. 자신의 파멸이 율리우스에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그녀를 독일로 탈출시킨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터치로 이용했던 남자가 역설적이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자신의 곁에서 놓아준 겁니다. 유리우스를 안전한 곳으로 보낸 뒤 유스포프는 러시아의 마지막 귀족으로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길을 택합니다. 잔인할 만큼 이기적이었고 동시에 서글플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그의 사랑은 그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차가운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알렉세이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17년 10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무너뜨리며 마침내 관력을 장악했습니다. 알렉세이가 평생을 바쳐 갈망했던 그 혁명이 드디어 성공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 혁명의 주인공은 그날을 끝내보지 못한 채 차가운 강물 속에 잠들었습니다. 혁명 이후의 러시아는 그가 꿈꾸던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레닌 사후 집권한 스탈린은 극단적인 공포정치로 수백만 명을 숙청했고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족들 역시 비참하게 총살되었습니다. 300년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민중의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피해 숙청이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한 차례 지나간 뒤 살아남은 이들은 각자의 비극을 품은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율리우스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도시, 그들의 사랑의 시작점이자 추억이 가득한 레겐스부르크로.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예전의 율리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세이와 아기를 모두 잃은 충격으로 말문이 닫힌 채 넋이 나간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먼저 돌아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손이 망가져 더 이상 건반 위에 오를 수 없게 된 천재 피아니스트 이자크였습니다. 꿈과 재능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천재 음악가 이자크. 그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삶과 또 다른 비극, 그리고 러시아에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율리우스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